안녕하세요. 더워지는 날씨에 선풍기를 닦아 꺼내두고 자리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요즘 저의 일상은 핸드폰을 열어 오늘은 어떤 영상이 올라오나, 어떤 이야기가 오나 둘러보다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생각을 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내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할 테니 말이죠. 저는 최근에 들어서 건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건강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함께 깨닫게 되었죠.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뭐라고 주제를 딱 말하기는 어렵다만 큰 타이틀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 이야기는 실종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종이 대체 뭐가 실종된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시작은 저의 결혼 생활이랍니다. 저랑 남편은 없는 살림에서부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뭐 원래부터 돈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저랑 남편은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을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었죠. 사내 커플에서 시작해 결혼에 골인을 했기에 나쁘지 않았어요. 주위 동료들은 저희 둘을 보고서 알짜배기 둘이 잘 만났다고 한마디씩 칭찬을 빠뜨리지 않았죠. 둘 다 워낙에 성실하게 일해왔고 열심히 살았기에 결혼도 서둘렀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니 사실상 미룰 일이 없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가정사. 가정사가 저희 결혼에서 유일한 문제였죠. 저희 남편은 가정사가 조금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남편한테도 당연히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시부모님 두 분이서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둘 다 남편을 안 맡을 거라고 하셨었대요. 어쩌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남편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한테 했던 그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성인이라고 인정해줬으면 너도 나이값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임마. 보증금까지는 대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세 내고 살던가 해. 저 인간이 웬일로 맞는 말을 하네. 나도 네 애비라는 인간 말에는 동의한다. 엄마 아빠가 여태껏 너 입히고 먹이고 키웠으면 할 만큼 한 거지.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집 자식들은 버젓이 명문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찍이 취업해서 돈 갖다 주는 마당에 아니 너도 염치가 있으면 네 살 길은 네가 찾아야 하지 않겠어?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남편은 저한테 저 사실을 이야기해 줄 당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던 건지 잔뜩 울먹이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 부모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저 억울하고 서러웠다고 말입니다. 막말로 맞는 말이죠. 자식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건가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음 세상에 나오게 한 그 자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하다니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나라고 명문대 안 가고 싶었겠어? 나라고 차라리 일찍 취업해서 돈 안 벌고 싶었겠냐고.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 학원비가 어딨냐. 그럼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 공장 가서 공돌이 할 거냐. 참나, 뭘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알아서 살라고 했을 때 알겠다고 한 거야. 대신에 보증금이나 내놓으라고. 그 보증금, 그것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500만 원, 나 대학 등록금 한 학기라도 내주라고 남겨준 거 그거였어. 남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더욱이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성애가 넘치는 여자여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건 모성애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쁜 일 한 번 안 하고 성격 모나지 않게 오히려 자기의 아픈 가정사를 교훈으로 주변 사람들의 고민도 잘 들어주고 잘 챙겨주는 남편을 보며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모성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모성애가 아니라 동질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남편이랑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상처를 제가 더 감싸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이곳에서 제 가정사를 다 말할 수 있지만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해져서는 이야기는 간단히만 할게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네가 행실을 똑바로 하고 다녀야 내가 욕을 안 먹을 거 아니야. 네가 밖에서 전단지 돌리는 그딴 짓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너 아주 나 개망신 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이 망하려나? 그럼 네 애비 따라가서 네 애비나 망신시키지 그랬어? 저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랑 둘이서 살았는데 제가 기억한 이래로 저희 집은 단 한순간도 넉넉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엄마는 그걸 싫어했었고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부르던 애칭은 그래요. 그나마 애칭이라고 해야 나을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저를 부르던 애칭은 망할 년, 싹수 없는 년, 애비 닮은 년. 이신의 피, 요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비슷한 의미로 제가 20살이 되던 그 해를 기뻐했었어요. 아이고 건방진 년. 너 하나 키우겠다고 내가 개고생을 했는데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제 나도 해방이라고. 이제 드디어 연소리 듣지 않을 수 있군 안도감 들었다고.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것 같아? 엄마도 내가 나가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엄마가 늘 하던 말 그대로 망할 년에 싸가지도 없고 아빠 닮은 나 보면서 사는 거 엄마도 싫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가준다고요. 그럼 되는 거잖아. 아이고, 네. 아주 잘나셨습니다. 니 혼자 세상에 태어났죠? 어? 네가 잘나서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사는 것 같으냐? 어디 한번 나가봐. 나야 땡큐야. 이 싹퉁머리 없는 년. 저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엄마한테 나가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엄마라는 여자는 제가 하는 독립선언을 듣고 기가 차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돈을 요구했죠. 자기가 저를 키워준 값 내놓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발목 잡히기 싫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계 나가서 벌어가며 모은 돈 600만 원 주고 제 보증금 할 돈 100만 원 갖고 나와서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로 단 한 번 친엄마는 연락 한 번 해오질 않았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굳이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연락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렇듯 저랑 남편은 둘 다 비슷한 과거가 있었기에 저희는 더더욱 둘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죠. 하지만 세상은 저희를 그렇게 행복하게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와, 세상 살다 사람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염치 없을 수 있는 일이에요. 대단하네 정말. 내가 정말 염치가 없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애비라고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미안해. 이 나이 먹어서 너한테 짐이나 지고 정말 미안하다. 20살 적에 제 남편을 내버린 시아버지는 남편과 제 앞에 나타났어요. 웬 아줌마와 함께 말입니다. 나타나더라도 좀 좋게 나타나던가. 가남이라고 하면서 저와 남편 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시아버지가 요구하는 건 너무나 명확했어요. 당신이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기증자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 남편을 찾아온 것이었어요. 우선 남편은 자기 아버지와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들은 말이 간느나라라는 말이니 기가 찼죠. 무슨 구미호도 아니고 간부터 찼다니 웃기지 않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남편은 거절을 했었지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었고요. 그렇게 너 알아서 살아라라고 내몰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간이식하게 수술 때에 누우라고요. 참 어릴 때부터 느꼈던 거지만 뻔뻔한 사람이네 당신. 그쪽이랑 살림 차리고 산 거 같은데 여태껏 자식 하나 없었어요. 이 녀석아, 그래도 네 새어머니 되는 사람인데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미워할 거면 나만 미워해. 네 새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 아이고 그래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사람을 잘 챙기고 감싸는 사람이었어요? 아닌가? 나한테만 그렇게 매정했던 건가? 이것 봐요. 얘기를 해봐요. 내가 당신한테 물은 거잖아요. 저 인간이랑 산 게 몇십 년인데 자식 하나 없었느냐고요. 아니면 뭐 당신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배는 가르기 싫다 이겁니까?
남편은 시아버지 옆에 따라 나온 여자한테 퉁명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당신 인성은 거지 같아도 여자는 잘 만난 것 같더라고요. 뻔뻔스러운 시아버지와는 달리 시아버지 옆에 있는 그 중년의 여성은 미안해할 줄 알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자는 뻔뻔스럽게 불쌍한 척을 하고 있는 시아버지를 대신하여 저와 남편한테 사과를 했었죠. 그러게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있으면 성민군을 안 찾아오고 내 새끼한테 간이식 해주라고 했을 텐데 정말 미안합니다. 안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이 사람 말 듣고 이 자리 나왔나 봐요. 정말 미안합니다. 시아버지 옆에 서 있던 그 중년의 여자는 저희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잘 자란 게 참 대견하다면서 돈을 내주더라고요. 남편은 그 돈 봉투를 보고는 간 내놓으라는 거냐, 간값이냐 하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 여자는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자기가 저희 시아버지랑 재혼하면서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고 만나면 돈을 주고 싶었다면서 시아버지랑 재혼을 한 그 순간부터 수십 년을 돈을 모아두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아들 사진 좀 보여달라고 졸랐었어요. 그렇게 사진 보고 나니까 괜히 내 자식 같고 내 동창들한테 사진 보여주면서 내 아들이라고 그랬었어요. 꼭 내 아들 같아서. 자식도 안 낳아본 여자가 이런 소리 하는 거 웃기죠. 그런데 정말로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어요. 정말로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 아픈 거 얘기하러 온 거 그거 정말 미안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염치 없었죠. 정말 미안해요. 재혼을 하고 나서 시아버지가 내 아들놈이라고 저희 남편 사진을 한두 번 보여줬었는데 그 순간부터 자기 아들이라고 여겼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는데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남편 역시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서 있었어요. 그제야 남편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 생일마다 오던 의문의 선물이 시아버지의 재혼녀가 보내온 거라는 걸 말입니다.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의 재혼녀는 당신이 보내온 게 맞다고 했었어요. 대체 우리 주소는 어찌 알았냐고 하니 시아버지가 등본을 뗄 때마다 호적에 남편이 같이 떠서 주소지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 번의 만남 이후 남편은 심란해했습니다. 자기 엄마보다도 자기를 더 챙겨주고 미안해하는 시아버지의 재혼녀. 남편은 자기의 새어머니한테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시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새어머니 때문에 심란해했었죠. 그런데 더 슬픈 건 그런 새어머니가 자기 아버지를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더욱 심란해했던 것 같아요.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당신이 마음 편한 대로.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거 그대로 따를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나 너무 등신 같지? 그렇게 나 버리고 간 사람한테 또 등신처럼. 당신이 왜 그런 사람이야? 당신 그런 사람 아니야. 당신은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 당신 부모님이랑 다르게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괜찮아, 울지 마. 저도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있고 엄마라는 존재가 저나 남편한테 얼마나 그리운 존재인지 알았기에 저는 남편의 선택을 결국 존중하기로 했어요. 남편은 그렇게 한참의 고민 끝에 당신의 아버지인 시아버지한테 간이식을 해주기로 마음먹었죠. 시아버지도 양심이 있는 건지 저희 남편한테 자기가 수술만 마치고 건강을 회복하면 적금이라도 깨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시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고서 다른 선물을 주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십 년 만에 찾아와서 간을 빼가지를 않나. 그리고선 아들을 팔아먹어? 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는데. 당장 전화 받아. 전화 받으라고. 여보 그만해. 이러다 당신 쓰러져. 당신 힘 빼면 안 된다고. 여보 제발 그만해. 어떻게 이래.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간까지 떼어서 줬잖아.
누가 그 돈 달라고 그랬어? 그냥 옆에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는 거냐고. 여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아이, 어떡해. 남편과 시아버지의 간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수술을 잘 마치고 나왔죠. 실제로 시아버지는 적금을 깨서 줬었어요. 고맙다고 말이에요. 500만 원인가? 딱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수술 후에는 연락을 한 번 터서인지 나름 얼굴을 보면서 지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500만 원의 몇 배? 아니, 몇십 배 되는 돈을 저희 남편한테 빚으로 안겨주고 잠적을 한 것이었죠. 그 새어머니라는 사람도 함께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시아버지랑 새어머니 그 두 사람이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하더니 저희 집에 남편 앞으로 빚 독촉장이 오더라고요. 대부업체에서 말입니다. 시아버지 같이 살아온 사람이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는 못했을 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인 대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죠. 이전에 한번 저희 부부집에 시아버지랑 새어머니가 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남편 신분증이랑 인감에 손을 댔던 것 같다는 판단을 저와 남편이 하게 되었죠. 이 미친 인간들. 우리 안방을 뒤졌네. 당신도 그때 기억나지? 그 인간들이 우리 사는 거 보고 싶었다고 우리 안방도 몇 번 들락날락 거렸었잖아. 안방 서랍에까지 없으면 정말 없는 거야. 이건 누가 손댄 거라고. 저랑 남편 둘 다 운전면허증이 있으니 신분증은 안방 서랍에 넣어두고 다녔거든요. 가끔 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그렇게 불편했었어요. 남편 말대로 한참 시아버지랑 시아버지 재혼녀가 저희 집에 들락날락할 때 그때 저희 안방 구경한다고 하면서 신분증에 손을 댄 것 같았어요. 남편 앞으로 날아온 독촉장을 받고서 집안을 뒤져보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신분증이 안 보였거든요. 대부업체도 어디 양아치 같은 데를 골라서 간 건지 남편 신분증 챙기고 다른 사람을 구해서 대타로 돈을 빌렸던 것 같았어요. 저랑 남편이 그 대부업체 쫓아가서 우리는 이런 돈을 빌린 적이 없다 따지니 무슨 소리냐 아들이랑 왔었다 하며 CCTV까지 까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자까지 쓰고 와서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솔직히 저희도 이자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막말로 같이 온 사람이 아들이든 아니든 저희가 그거 알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민증까지 갖고 왔는데 당연히 아들이겠거니 한 거죠. 저희도 이거 지금 손해보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정 억울하시면 아버님을 찾아서 오시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갚으시던가 하셔야죠. 저도 이제 저희 첫애 태어납니다. 애 분유값은 주셔야죠. 대부업체 측에서 당당히 보여준 CCTV. 그래요. 그 사람들 말대로 시아버지 옆에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난리가 났죠. 시아버지가 빌린 돈이 컸었어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당시 저희 부부 상황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안 경제가 휘청할 만큼 금액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간이식 수술을 하고서 휴직을 낸 상태였거든요. 결혼할 당시 둘이 돈 탈탈 털어서 작은 평수 집 산 게 전부였는데 그 뒤로는 월급을 받아 다시 차근차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 해도 시아버지가 사고 친 돈을 갖고 이자 내기에 벅차더군요. 결국 남편은 수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말입니다. 그동안에도 시아버지나 시아버지 재혼녀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사람을 시켜 찾아도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는데 형편은 더 안 좋아지는 게 당연했죠. 남편은 무리를 해서인지 안색도 더 안 좋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안 되겠던지 결단을 내리더군요. 나 해외 나가서 일하다 올게. 한 2년이면 될 것 같아. 기술직으로 가는 거니까 가서 일하면 페이도 좋잖아. 우리 딱 2년만 고생하자. 응?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깟 돈 벌겠다고 당신 몸 망가지면 그거는 누가 보상해 주는데. 나는 절대 싫어. 당신이 왜 그 몸으로 거기까지 나가야 하는데? 나는 싫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돈 몇 푼 벌어보겠다고 아등바등하는 게 내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래.
나 그리고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우리 딱 2년만 고생하자. 남편은 해외에 나가서 달러로 돈을 벌어오겠다고 했어요. 선배가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기한테 와서 기술자로 2년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했다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당연히 말렸지요.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었죠. 간이식 수술을 했고 시간이 지났다 해도 당신은 무리하면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고장 나가 있는 시간 2년이고 해외는 한국과는 다르게 일정 시간 일하고 근무 시간도 짧은 거 알지 않냐. 단시간 고임금인 거다. 그리고 내 상황 선배도 다 알아서 무리하는 업무는 나한테 안 맡기는 조건으로 가는 거다 하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도 남편을 말리다 못해 저희 부부의 현실에 부딪혔죠. 아이도 낳아서 잘 기르자던 우리의 꿈을 꼭 이루고 싶다는 남편의 말. 하지만 저희 앞에 놓인 빚이 걸렸잖아요. 그렇게 결국 저희 부부는 2년 만에 우리 열심히 살자 하고 남편은 해외로 떠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2년을 넘어 2년 7개월째 저는 남편과 장거리 부부가 된 것이었지요. 그런데 남편도 자기 아빠를 닮은 것이었을까요? 저한테는 믿기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었죠. 뭐야, 성민 씨 아직도 연락 안 되는 거야? 미국 시간으로 지금 퇴근하고 나서 한참 지난 거 아닌가? 야, 그러지 말고 보이스톡이라도 해봐. 페이스톡은 잘 안 받는다면서 룸에 있다고. 아니야, 아까 메시지 보내왔어. 아유, 오늘 뭐 거기 팀원들이랑 회식한다고 하더라고. 요즘 일이 많이 바쁘긴 한가 봐. 친구한테는 저렇게 말을 했지만 남편이 한동안 연락이 뜸한 게 영 걸리기는 했죠. 그래도 남편이 일이 바쁘고 그쪽에서 동료들과의 생활도 중요하니 같이 어울리느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아시죠? 이 머리랑 마음은 따로 놀잖아요. 아침에 한 번, 아니면 저녁에 한 번 안부 인사, 잘 자라, 잘 잤다. 이런 단문성 연락 외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남편이 내심 신경 쓰이고 정말 많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제 대학 동창이 저한테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한국에서 저희 남편을 봤다면서 말입니다. 야, 너 우리 집 위층으로 이사 왔으면 얘기를 하지 그랬어. 근데 네 남편 여동생이나 누나 있었니? 아이, 넌 안 보이고 웬 여자가 들락날락하니. 동창의 저 말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정확히 우리 남편 본 건 맞냐? 하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그 동창이 맞다고 호언장담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운동한다고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복도도 오가는데 문이 열려있고 그 집 안에서 웬 여자가 오고 가고 하는 걸 몇 번 봤었답니다. 그런데 그 집안 거실에 저희 남편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복도형 아파트 보면 현관문 열고 방충망 쳐놓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무의식적으로 시선이 갈 때도 있고 말이죠. 처음에는 당연히 지나가듯이 봤으니까 저희 남편인지 아닌지 잘 몰랐었는데 분리수거를 할 때도 남편이 나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걸 봤답니다. 그걸 보고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제 남편은 당연히 미국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다니. 더군다나 외동인 남편한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제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연락 온 동창한테 내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 같다. 나한테 해외 간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딴 살림 차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여동생이 있다고 하고서 거기 우리가 이사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아가씨가 이혼하고 얻은 집이다. 우리 남편이 일 때문에 거기서 잠깐 지내고 있는 거다 변명을 해댔어요. 동창이라지만 동창의 말보다는 몇 년 동안 같이 산 제 남편을 더 믿었기에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기집애, 너 오랜만에 연락 온 김에 너희 집에 좋은 과일 보내줄게. 주소 좀 불러주라. 내 친구가 입장에서 포도농장 크게 하거든. 너한테 보내줄게.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주소를 받아냈죠. 그리고 저는 그 즉시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그 아파트로 향했어요. 마침 그날도 현관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 집 앞을 서너 번 지나친 것 같아요. 도무지 저희 남편의 외도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그렇게 치사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집 안으로 웬 젊은 여자가 들어서더라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그 여자를 따라서 그 집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소리를 쳤죠. 그랬더니 그 여자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아, 저 성민 씨 아내분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성민 씨 간병해주는 간병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남편이 제가 와이프라면서 자기한테 제 사진을 많이 보여주고 자랑했다면서 저를 오래 봐온 사람처럼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병인 관련된 자격증까지 보여줬죠. 그리고는 저한테 조용히 해달라는 손짓을 하며 저를 이끌고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방 안에서 본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말도 안 돼요. 저는 방 안에 들어선 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 방 안에 있었는데 그런데 내 남편이 그냥 육안으로만 보아도 배에 복수가 가득 찬 모습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복수 때문에 힘겨워하며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사람 얼굴이 저렇게 탁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얼굴은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었고 팔다리는 말랐지만 배만 남산만하게 불러서는 그 모습을 보고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네요. 제가 엉엉 우는 소리에 남편이 힘겹게 눈을 뜨더군요. 저는 힘겹게 눈을 뜨는 남편을 붙잡고 엉엉 울며 물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 미국에 있어야지.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건데? 왜 여기에 있어?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왜? 남편은 목이 메인 건지 저한테 뭐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마른 입술을 적시면서 눈물만 흘려댔죠. 그리고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선 그 간병인 여자가 제게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미국에 있었던 건 맞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간 지 3개월 만에 남편은요, 간암 판정을 받은 것이었어요. 어쩐지 매번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항상 자기 방이라고 하고 방에서만 통화를 한다거나 작업 중이라 전화가 잘 안 터진다.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어서 공간을 찍는 게 좀 그렇다는 등 그런 식으로 통화를 얼버무렸었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때는 그저 남편도 피곤하니 더 귀찮게 하지 말자는 생각이었기에 그냥 넘어갔던 건데 남편이 아팠었다네요. 미국 치료비가 좀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사모님 걱정하실까봐 연락도 안 하시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 치료비가 좀 비싼가요? 남편은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해야겠다 판단을 한 것이었어요. 간병인 말대로 제가 걱정할까봐 말도 안 하고 들어온 거고 말이죠. 별거 아니겠지 했답니다. 그런데 간을 이식해준 상태에서 간암. 그것도 남편은 간암이 꽤 진행된 상태였더라고요. 아마 시아버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몸고생, 마음고생 했던 게 암을 만드는 이유로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말이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 조금의 희망이라도 봐야 한다 했지만 남편은 거절을 한 것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게 그 미국에 있는 선배가 남편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가 한국에 있을 때 살던 집을 빌려준 거였죠. 남편이 절대로 저한테 알릴 수 없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간병인까지 붙여준 거죠. 사모님, 그리고 이게 지금 뭐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이거 왜 주는 거야? 그리고 간병인은 한참 눈치를 보다가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몇 년 만에 만난 반가움이 아직 다 가라앉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혼 서류라니. 너무 당황스럽고 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우리 이혼하자. 나 사실 죽은 날 받아놓은 마당에 당신한테 거짓말하기 싫어. 사실 나
이 여자랑 내연 관계야. 뭐? 당신,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또 나한테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야? 당신 무슨 드라마 찍니? 그만 좀 해. 우리 자그마치 2년 넘어서 3년 가까이 될 때 얼굴 본 거야, 지금. 나한테 장난하고 싶어? 하지 마.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처음엔 순수하게 간병인과 환자 관계였는데 몇 개월 넘게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까 정분이 났어. 남편은 저한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이실직고 하더군요. 참, 아파 죽어가는 마당에 불륜이라니. 그래, 그 간병인이랑 남편은 불륜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말 그대로 미쳐버릴 것 같았죠. 제 남편이 저 말을 마치자 상간여행 그 간병인은 저한테 무릎 꿇고 싹싹 베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가정 있는 남자인 거 알면서도 마음이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요. 늘 사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었습니다. 죄송? 죄송이면 이게 다 끝이 나요? 아파 죽어가는 남자랑 놀아나는데 마음이 편하면 그거 인간 아니지. 당신도 참 대단하다. 가만 보면 아프다는 거 가지고서 나한테 지금 너희 둘이 한 그 더러운 짓거리 이해해달라고 하는 거니? 당신 간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돈 거 아니냐고? 저는 저 말을 듣고 거의 개거품을 물다시피 하고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꿈이라도 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상간녀가 되어버린 그 간병인 머리채를 자꾸 쥐어 흔들자 남편은 저를 말리기는커녕 그 아픈 몸으로 저한테 석고대자 하다시피 하며 사죄를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정말 여자한테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맞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펑펑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후회될 정도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내가 당신한테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 당신 내비도 안 갚아도 돼. 내가 당신 나 없을 때 쓰라고 대출 받아놨거든. 그거 당신이 써. 잘 됐다. 차라리 이렇게 미리 알아서 연체 안 되게 이자 냈고 4개월치 빼둘게. 나머지 당신 다 가져가. 그리고 우리 이혼하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면 뭐 어디서 몰래카메라라도 하자고 당신한테 돈 줬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죽을 날 앞두고 있다고 하지를 않나. 여자를 만나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질 않나. 당신 나한테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건 아닌 거잖아. 그래 다 알아. 내가 당신한테 너무한 거 다 알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 안 해도 되는 야근에 부업까지 해가면서 돈 벌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고 나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 졸이면서 살았을 것도 알아.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그게 당신을 위한 일이야. 남편은 자기가 대출을 받아둔 상황이었죠. 미국 가기 전에 그래도 시아버지 빚을 나름 갚았던 터라 얼마의 대출은 나왔었나 봐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빚이 저한테 올 게 뻔하니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면 눈도 못 감을 것 같다면서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저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남편은 정말 저를 위해서 하는 이혼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모질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기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모질게 말한 게 처음이었네요. 이혼? 내가 왜 이혼을 해? 누구 좋으라고. 나랑 이혼하고 나서 너희 둘이 살다가 그렇게 가슴 아프게 헤어진 것처럼 너희 불륜 포장하려고? 여보, 그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됐어. 나 싫어. 나 못해. 나 이혼 안 해. 내가 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제 와서 이렇게 아파 죽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나 놓고서 바람 피웠다고 고백을 하질 않나. 이혼하자고 하지를 않나. 당신 원래 이렇게 당신 멋대로인 사람이었어? 나 이혼 안 해. 못해. 남편이 너무 미웠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아프게 나타나 놓고
그럼 저는요. 저는 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저는 악이라는 악을 다 써댔어요. 제가 악을 쓰며 오열하다시피 이야기를 하자 간병인도 옆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아픈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아픈 와중에 바람핀 게 너무 꼴배기가 싫었고 간병인인 상간녀도 죽일 듯이 싫어서 머리채를 다시 휘어잡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넌 왜 울고 있어? 네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울어? 아픈 사람 간병이나 할 일이지 같이 놀아나? 너 같은 게 무슨 간병인이야? 그 자격증도 다 찢어버려 이 나쁜 년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화 풀리실 때까지 마음대로 하셔도 저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악을 써대고는 그날 바로 남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버렸어요. 바람난 남편 놈 뭐하러 집에 데리고 왔냐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데리고 왔어요. 불륜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정일 지켜보겠다고 미국으로 돈 벌러 간 것도 아프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쌍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더라고요. 하기야 미국에 있을 때부터 아팠던 사람인데 제대로 치료도 안 하고 그저 버티기만 했으니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였죠. 남편은 저랑 함께한 지 3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상간녀였던 간병인은 남편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고 그저 쥐죽은 듯이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알게 되었지요. 남편이 제 앞으로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다 돌려놓았다는 걸 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이게 사람 이렇게 나쁜 년 만들어 놓고 지 혼자 눈 감고 가버리면 끝인 거지. 아주 끝까지 이기적인 놈. 나쁜 놈.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남편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인사도 어떠한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은 남편을 안고 원망 섞인 말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힘없이 마른 모습으로 잠자듯 누워있는 남편을 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왜 바람을 폈어? 차라리 나를 찾지. 왜 당신 인생 마지막을 이렇게 거두냐고 이 못난 인간아. 그거 아세요? 제가 그때 남편 눈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남편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남편을 끌어안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요. 그 느낌이 드는데 그제야 제가 엉엉 소리내어 울 수 있겠더라고요. 여보,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고 고마웠다고. 나 당신이 있어서 행복했다고 정말 말해주고 싶었어. 나중에 몇십 년이 지나서 당신이랑 같이 흰머리 돼서 여기도 저기도 가보고 우리 인생 참 즐거웠다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당신 너무 일찍 가잖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여보. 너무 고생 많았어. 저는 저 말을 한참 정말 한참을 되뇌었어요. 그렇게 짧고도 길었던 남편과의 인사를 마치고서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는 상간녀도 찾아왔죠. 나가. 네가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나가. 왜? 가정 있는 남자 만났다고 자랑이라도 하고 싶어서 왔어? 세상 뜬 사람 망신 주지 말고 왔으면 밥이나 처먹고 입 다물고 나가. 알겠어? 아니에요. 망신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인사만 하고 갈게요. 사모님, 저 잘못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죽는 그날까지 제가 지은 죄 잊지 않고 살게요. 그러니까 인사만 하고 가게 해주세요. 인사? 그놈의 인사는 죽어서 해 그럼. 죽는 그날까지 네가 지은 죄 잊지 않겠다며. 그럼 그때 가서 인사하라고. 알겠어? 당장 나가. 저는 울며불며 매달리는 상간녀를 장례식장에서 내쫓았어요. 하지만 상간녀는 오뚜기 마냥 다시금 되돌아왔죠. 제가 쫓아냈음에도 상간녀는 꾸역꾸역 장례식장 맞은편에 식당에서 서빙하고 일손을 돕더군요. 부은 눈으로 묵묵하게 말입니다. 아유, 저도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는데 그냥은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밤 조문객들 다 빠져나간 시간에 상간녀와 마주 앉았어요. 둘이 소주 한잔하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뭐하러 상간녀랑 말이 섞냐 하실 수 있겠지만 이야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에는 동병상련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을 잃은 사이였으니까요. 상간녀는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파혼만 3번 했었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만 저는 상간녀 용서 안 한다고 했어요. 나는 그쪽 용서 못해요. 그쪽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여자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술 먹는 것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그쪽을 용서하겠어요? 네, 네, 그럼요. 저 용서 못하시는 게 당연한 거 저 알아요. 정말 다 압니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 잘 보살펴줘서 고마워요. 그 사람 집에 데리고 와서 병원 억지로 끌고 간 적이 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버틴 게 용한 거라고. 고마워요. 그건 고맙게 생각해요. 그쪽이 잘 돌봐줘서 그 사람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용서는 나한테 바라지 말아요. 저는 상간녀한테 용서를 못하지만 그래도 고마운 것이 있다고 했어요. 내 남편 잘 보살펴줘서 그거 고맙다고 했습니다. 참, 그때 그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그때 그 감정이 어땠냐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상간녀는 그날 밤 저희 남편한테 인사를 하고 떠나갔어요. 자기도 염치는 있는 건지 장지까지는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거기를 따라오면 양심 없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남편의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간이식을 받아놓고 자기 자식 나몰라라 하더니 자식을 암이라는 병까지 내몰아버린 그 사람들한테 말이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었죠. 사람까지 시켜서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재혼녀 흔적을 찾으려 했었다고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의뢰를 했어요. 찾는다면 돈을 잘 쳐주겠다고 말입니다. 역시 돈인가 봐요. 그렇게 돈을 더 크게 부르니 악착같이 찾아내더군요. 제가 시아버지를 어디서 마주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왔냐? 네 남편은 같이 안 온 거야? 예, 아가, 내가 그때는 좀 경황이 없었어. 내가 처리해야 할 일도 좀 있고 했거든. 너도 알겠지만 내가 아프면서 빚진 게 얼마나 많았겠냐? 안 그러니?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나나 너희 시어머니보다야 너희가 젊으니까 돈이야 금방 갚을 거 아니겠냐? 그래도 그렇지 지아비가 깜빵에 있으면 좀 보러오지. 영치금이라도 넣던가. 시아버지가 있는 곳은 저곳이었어요. 사기죄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참, 아들한테 간이식까지 받아서 한다는 짓이 사기라니. 그것도 부동산 사기였습니다. 떴다방식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돈만 뺑뺑이 돌리고 지가 그걸로 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조합장한테 제대로 걸려서 사기죄로 들어가 앉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영치금 두고 가라. 내 아들은 왜 안 왔냐. 싹수 없는 놈이다 하길래 남편이 묻힌 묘사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시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교도소는요, 면회시에 핸드폰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사진까지 뽑아서 갔네요. 아드님, 여기 잘 있어요. 왜요? 무덤에서라도까지 꺼내왔어야 했어요? 당신네들이 돈 갖고 나르고 나서 당신 아들이랑 내가 돈 갚아보겠다고 몸 갈아놓다가 당신 아들 암 걸렸어요. 그러다 세상 떴고요. 그 돈 벌어보겠다고 미국까지 가서 얼마나 개고생했었는데 두고두고 후회해봐요 어디. 아이고 성민아. 아이고 네가 나를 묻어줘야지 왜 네가 먼저 가냐. 아이고 성민아. 아이고 내 새끼. 마음 아파요? 찢어져 죽을 것 같아요. 당신은 그거 아픈 것도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내심 말은 안 해도 아빠라는 사람 다시 봐서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당신 천벌 받을 거야. 면회장을 나오는데 면회실 안에 남겨진 시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그 인간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어요. 당신을 데려가지 왜 자식을 데려갔냐며 오열을 하더군요. 그게 과연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간이식 받아놓고 도망간 인간이 자식의 소식에 저렇게 우는 게 과연 진심일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복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다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왜 건강에 몰두하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이유가 내일 모레면 남편이 하늘 날아간 지 1년이 되는 날이어서였어요. 아직도 남편을 생각하면 미우면서도 고맙고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많이 사랑했지만 원망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제가 죽는 날까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복잡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저에게 위로되는 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위로가 가족 하나 없는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저의 다사다난했던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